대범하고 잔혹한 유형의 강력 범죄였습니다. 아, 물론 과거에도 강력 범죄는 존재했죠. 하지만 이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건 산업혁명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다 같이 몰려 살면서부터인가요? 그렇죠. 산업혁명으로 인해 농촌 사회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주거지와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결국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며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강력범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표를 볼까요? 이 그래프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확 올라가네. 5배가 올랐는데요? 40년 만에? 가장 범죄율이 높은 1840년대를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그 전까지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영국은 강도와 성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들끓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강력범죄의 주요 타깃이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힘없는 사람들 아닐까요? 맞아요. 부녀자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치안 체계가 미흡했던 산업혁명 시기 대도시에서 범죄자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1855년 프랑스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최초의 근대적 연쇄살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마르탱 디몰라르입니다. 우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사진 보니까 좀 어떻게 인상이? 너무 허박해요. 너무 별로예요. 그는 주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여성들을 노렸는데 피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대화로 각색해봤습니다. 네.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살인마 쪽을 좀 해주시고. 제가 뭐 하고 싶진 않지만 네. 저희 실례지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깜짝이야. 뭐예요? 저 그쪽에 관심 없거든요. 아, 저도 관심 없는데 제가 정원 사는데요. 이 도시에 제가 관리하는 집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같이 일할 직원을 찾고 있는데 임금을 제가 넉넉히 어디보다 많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일 한번 해보시죠. 아, 임금이 좋다고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건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은데. 맞아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절박했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마르탱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살해된 여성들은 그 자리에 방치되거나 숲속에 묻히게 되는데요. 심지어 산채로 묻힌 여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어도 증거가 부족해 범인을 추적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어떡해.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그거죠. 함정 수사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구하는 부녀자로 한 분이 둔갑을 하고 형사들이 주변에서 일반 사람 쪽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네. 함정 수사. 규현 씨, 오답입니다. 희생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희생자요? 죽었죠. 아마 경찰이신 우리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난항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목격자잖아요. 목격자. 네.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희생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요. 사람 누구야? 살려라. 지원 씨, 오답입니다. 좀 잔인한가요? 그렇죠.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정답. 네. 시체를 어. 이용해서 목격자를 찾으려고 규현 씨 계속 해보세요. 계속해요? 조금만 더 다듬어서. 더 가요? 더 비슷합니다. 네. 시체를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 사람 하면서 찾습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그거라고요?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피해자 시체를 대중에게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볼까요? 맞네. 아, 사진이 있다고요? 너무 잔인하잖아. 근데 이건 이제 마르탱에게 살해된 피해자가 한 교회 앞마당에 공개된 모습입니다. 아, 이건 안 되지. 이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시신을 대중에게 공개한 건 이런 방식으로 몹시도 잡고 싶었던 그 경찰의 마음, 이 수사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피해자를 저시한 후 마르탱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 잡긴 잡았으니까 잡았는데 사진이 아, 있겠죠? 그렇겠지. 그래서 못 잡았으면 사실이 없죠. 그리고 첫 범행을 저지르고 약 6년이 지나서야 검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88년 이번엔 영국 런던에서 아, 매춘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범인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잭 더 리퍼 안 잡혔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잭 더 리퍼입니다.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2달 만에 5명의 매춘부를 연달아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그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로 기억되는 이유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끔찍하게 난도질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럼 희생자들의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진? 여기 나오는 사진이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들은 잭 더 리퍼의 희생자 캐서린 에도스와 메리 제인 켈리입니다. 아니 내장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정말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얼굴 주변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목은 귀에서 귀까지 깊게 절단되었습니다. 아, 심지어 시신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요. 동거인이 눈, 귀, 머리카락 색을 보고 겨우 신원을 확인할 정도로 처참히 훼손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아니, 살인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이런 행위들은 결국 이제 내면의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자한테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쟤는 유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잭 더 리퍼의 잔혹한 범행은 영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서 점점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당시 빅토리아 여왕은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 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잭 더 리퍼 사건도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법의학이 어느 정도 영국에서 좀 발전했을 텐데 부검이나 뭐 이런 걸로 아무 단서도 안 나온 건가요? 당시 부검을 통해 필사적으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지금처럼 부검이 아주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물만 알아야지. 결국 사건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게 된 거죠. 이렇게 잔혹한 강력 범죄들이 사회를 위협하자 범인의 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내기 위한 더 정교한 수사 기법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은 신원을 추적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신원, 지문? 정확합니다. 와. 바로 지문 분석입니다. 지문 분석 기술의 역사는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한 영국 의사가 도자기를 만지다가 거기에 지문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문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880년 네이처에 관련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1892년 찰스 다윈의 외사촌이자 우생학의 창시자였던 프랜시스 골턴이 이 지문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골턴은 지문에 공통적으로 작은 삼각형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델타라고 명명한 뒤 지문의 기본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지문은 이렇게 특정 유형으로 나뉘어서 평범한 활형, 삼각형 활형, 말규평 등등의 특정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판단하시나요? 난 말구평이에요. 예외. 유형으로? 저는 말구평이에요. 너 삼각형 활용이다. 근데 참 예전엔 지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아니 형 있어 지문. 아니 제가 못 본다고. 아, 형은 나선형이에요. 봐봐요. 형 나선형. 나선요? 동그라미인데요? 동그래, 나선형. 나선형. 참 옛날엔 지문 잘 보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지문이 완전히 일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지문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로 인정받게 된 다 거죠. 다를까? 인체의 신비 같아, 인체의 신비. 맞아요. 이제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해 강력 검제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연결고리를 찾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겠네. 와. 이로써 법의학은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거죠. 프로파일러님, 우리나라에서도 지문을 잡은 강력 범죄자 많겠죠? 아, 수없이 많죠. 네. 저도 현장에서 CSI를 근무할 때 이 지문으로 범인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그 영화 추격자를 보시면 그 모티브가 되었던 범인이 이제 유영철 살인 사건이잖아요. 이때도 범죄자가 이제 시신을 훼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다 도려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문은 이 속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피가 벗겨져 나가도 그 안에 남아있는 지문의 융선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160번 이상의 지문 작업을 한 끝에 피해자의 신원들을 다 밝혀내서 피해자의 실종 시점,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유영철이가 검거가 되고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죠. 변호사님, 근데 지문 분석 가장 활용 많이 되는 국가가 또 우리나라라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활용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실종자도 찾을 수 있고 범죄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신원도 추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미제 사건의 증거물에서 발견된 지문을 뒤늦게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롭게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개월 동안 이 미제 강력 사건 994건의 현장 지문을 재검색해서 그중에 무려 154건을 해결했어요. 와.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20세기가 되자 법의학은 더욱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검이 범인을 특정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대가 열린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프랑스 법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드몽 로카르도입니다. 아, 범죄학자였던 에드몽 로카르는 범인이 사건 현장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치. 현장에 다 답이 있지. 그래서 발자국, 담뱃재, 립스틱 자국, 핏자국 등 이 모든 것들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죄 수사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과연 뭘까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비슷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현장 보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은 바로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 부검 과정에서도 미세 증거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드몽 로카르가 유럽에서 법의학을 체계화하던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법의학적 검시 제도에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미국 법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수석검시관 찰스 노리스였습니다. 찰스 노리스는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뉴욕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어요. 의사요. 맞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시의 수석법의학자로 임명되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의사 출신 검시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흔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의사가 잘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응, 뭐 신체 잘 알니까. 교수님, 근데 노리스가 최초의 의사 출신인 거면 당시 미국에는 의학적 지식을 가졌던 검시관이 없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검시관은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고위 관료와의 정치적 인맥으로 선출됐어요. 그래서 뭐 시장의 친구, 그래서 나무꾼, 제빵사, 정육점 주인, 우유 배달원 에? 이런 분들이 검시관을 경험했을 정도로 진짜로? 아무나 있는 거네요. 네, 대부분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꾸려졌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잡어? 못 잡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지. 아유, 당시 기록된 사망 증명서가 있는데요. 규현 씨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살인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음. 폭행일 수도 있고 당뇨병일 수도 있음. 고모 말로는 폐병이 있다고 불평했다고 함. 마약 중독으로 보임. 장난아니야? 이거 뭐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올 그냥 수도 모른다고 있고, 얘기해. 안 올 수도 더 헷갈리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법적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검시관들이 사인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부검 없이 자기 추측대로 사망 증명서를 작성했어요. 그들이 제멋대로 사망 증명서를 작성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아, 건당으로 페이를 받아요. 어머, 정확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많이 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권장 100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도입했어야 되는데. 권장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초반 이 미국의 범죄는 점점 증가해 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법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31년 미국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법의학과가 설립되게 됩니다. 와, 법의학과가 설립된 데에는 한 인물의 힘이 컸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글래스너 리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프랜시스는 당시 25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5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원금으로 미국 최초의 법의학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교수님 하버드 법의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워요? 어? 아, 미니어처를 만든 거야?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우스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이건 범죄 현장을 재현한 미니어처인 디오라마입니다. 그거 재고 싶다 해서 맨날 이거 네네. 만들잖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1946년 12월 24일 한 우유 배달원이 배달하던 집에 다락방에서 시신을 발견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 과연 이 사건은 타살일까요? 극단적 선택일까요? 추리하신다면? 타살이요. 타살입니다. 왜요? 아니 앞치마를 하고 그러니까 저 너무 평상적인 복장으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 보통 가기 전에 좀 가지런하게 좀 단정하게 가지 않나요? 그 의자가 넘어진 방향이 그렇지. 그 그것도 이상하고. 자살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물건들도 너무 어지러져 있어. 아, 그럼 전 자살로 가볼까요? 이 디오라마에서는 극단적 선택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에? 어? 왜요? 의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아 예. 집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목을 맨 순간 몸부림치면서 의자가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의 또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 건 현장에 흩날려진 편지였습니다. 이게 왜 증거가 된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 그랬나? 아, 비슷합니다. 집주인은 수년 동안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연말연시를 혼자 보냈다고 합니다. 평소 정신건강이 안 좋았던 집주인은 편지를 읽다가 슬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너무 충동적이시다. 이 교육생들은 이런 디오라마를 보면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제공된 부검 결과를 반영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 저 만드는데 오래 걸리겠네.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추론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거죠. 이런 하버드 대학교 법의학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미국의 법의학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법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범죄는 더욱 잔혹하고 끔찍하게 진화해 갔습니다. 진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오키나와보다 일본 본토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기지가 건설됐었어요. 그런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후 일본 본토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오키나와로 이전되게 됩니다. 게다가 냉정도 심화되자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했던 미국은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더욱 집중시키게 됐던 거죠. 이 때문에 1960년대에 이르면 일본 본토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3만 5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만 2천 헥타르에서 약 3만 헥타르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가운데는 전부 다 미군 기지인데? 기지 밀도로 따지면 오키나와의 기지 밀도는 본토의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에?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확장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충격? 1955년 9월 4일 가데낙 미군 공군기지 근처 쓰레기 하치장에서 5살짜리 여자 아이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 이른바 유미꽃장 사건이었죠. 발견된 소녀의 몸은 그야말로 처참했는데요. 유미꼬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후 복부에서 창자까지 날카로운 칼로 절단되어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거였어요. 5살이라면서요? 근데 그렇다면 이 잔인한 행각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미군이에요? 설마 바로 미군 해병대 소속의 아이작 허트라고 하는 병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오키나와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미국의 군법회의로 회부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던 오키나와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럼 작가님 이 범인은 미국에서 뭐 제대로 처벌을 받긴 받았나요? 뭐 처음엔 미국도 범인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군법 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졌어요. 그때 범인이 본국으로 송환되면서 사형이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이마저도 22년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건 너무했다 진짜. 하지만 미군 통치하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의 흉악 범죄와 더불어 오키나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일까요? 99%라고요? 고질적인 문제. 정답. 항공기 추락 사고. 어? 정답입니다. 진짜? 네. 살고 있는데 막 비행기 떨어지는 거예요? 예. 최악이다. 아니 비행기 그렇게 쉽게 떨어지나? 와.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민간 시설에 떨어지면 진짜 예. 피해가 크죠. 근데 저게 번번이 일어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에 대해 미군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은 충분하지 않았죠. 미군은 피해자 200여 명에게 보상금을 모두 합쳐서 고작 약 128만 8천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의 보상금만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요구한 금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 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병참 시설이면은 맨날 위험을 불안할 안고 거 사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때 오키나와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도울 수가 없죠. 예,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이긴 했지만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법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이처럼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정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떡해. 이런 오키나와 주민들의 심정을 담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사용하고 있는 말
그것은 일본어고 사용하고 있는 돈 그것은 달러이다. 일본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나. 미국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구나. 막연한 섬인 것이다. 뉴큐하게 해줄 때부터 헷갈렸을 것 같아. 그렇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인도 미국인도 아닌 철저한 이방인의 신세였던 거죠.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야쿠자에게 엄청난 돈벌이를 하나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중 다른 하나가 바로 유흥업과 매춘업 산업이었어요. 유흥업에 기생해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난동 부리는 거 막아주고. 막아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죠. 보호비는 세력권 내의 유흥업소, 음식점, 매춘업소, 빠찡꼬, 그리고 마작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던 거죠. 무섭다. 근데 보호비를 어느 정도로 갈취하길래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약 5만 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유흥업소 중에서도 도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보호비를 몇 배로 이제 뻥튀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예, 맞습니다. 야쿠자는 이렇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마음껏 돈을 갈취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쿠자에게는 1956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56년? 바로 성매매 방지법, 즉 매춘 방지법이 일본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자 매춘업소의 공식적인 매춘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쿠자들이 매춘업에서 늘 뒤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인신매매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몰래 여성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딱 중간 정도의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와타카노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명 매춘의 섬이에요. 충격적이다. 일단 저 섬은 그냥 말 그대로 매춘을 위한 섬인가요? 예. 지금의 도쿄인 이전에 에도와 오사카를 잇는 주요 해상로에 위치한 이 섬은 에도 시대 때부터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불리면서 매춘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야쿠자는 이곳에 여성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섬에 가다 놓네.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헌팅한 여자 3명을 연달아 섬으로 보내 순식간에 600만 엔 정도 벌었다. 30명 이상은 섬으로 보낸 것 같다. 이곳의 이야기는 취재하던 한 소설 작가가 책으로 이제 르포로 발간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야쿠자의 인신매매가 세상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님, 네. 야쿠자가 매춘업과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야쿠자는 원래 매춘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미성년자 주부들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야쿠자 목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매춘을 하게 한 후에 거액의 이제 알선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회에 전방위로 뿌리내린 야쿠자는 1963년 조직 수가 전국에 약 5,400여 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원은 당시 자위대보다 많은 숫자인 약 18만 4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와.
이렇듯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는 점점 일본 사회를 이제 좀 먹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자 야쿠자는 당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바로 대부업이었어요.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순수한 걸 얘기해. 네, 사채업자. 당시 일본에서 대부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어느새 그 규모는 4,200억 엔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해요. 저는 결국엔 당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당시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계약에서 강제로 이것 가입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조항이었을까요? 비는 사람과의 이것 가입 조항. 정답. 예, 규현 씨. 야쿠자 가입 조항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쉽게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연습생으로.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임지훈 씨. 장기 밀매. 아, 오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좀 험악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예, 아야 씨. 생명보험. 네, 정답입니다. 생명보험도 생명보험. 가입해야 돼요? 죽으면은 이렇게 돈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받을 예, 수 있게. 예. 바로 생명보험 가입 조항을 넣는 거였어요.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두목 명령으로 보석상 아줌마에게 1,000만 엔을 회수하러 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전액을 회수했다. 그 방법은 자살로 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생명보험으로 돈을 지불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쿠자가 자살을 종용한 탓이었던 거죠. 사회 악이다, 진짜. 하지만 이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아, 인신매매? 그렇죠. 한 예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업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문화 하면은 떠오르는 일본 문화요? 바로 성인 비디오 업계. 일명 이제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계속 쓸어 담네요. 맞습니다. 네. 이후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버블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야쿠자는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경제 야쿠자가 돼요. 당시 경제 야쿠자는 어떻게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을까? 한 예를 들면요. 당시 이시 스스무라는 대표적인 경제 야쿠자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본래 야쿠자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치인과 재계를 협박해서 자금을 얻어내게 돼요. 이렇게 모은 1,700억 엔의 돈을 부동산 회사에 통해서 증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1987년엔 120억 엔의 수익을 올리고 바로 2년 뒤인 1989년에는 철도와 호텔을 운영하는 도쿄전철의 주식까지 매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시 스스무는 도쿄전철 주식의 2% 이상까지 사들여 주식을 담보로 약 360억 엔을 대출받았다. 와. 그래서 이시 스스무는 이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싼 값에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야쿠자는 또다시 값을 올려서 되파는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난 야쿠자들의 자산에 은행들은 이들에게 쉽게 대출을 다시 또 허락해주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겠죠. 다가 살인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와. 와, 그 버블 경제 붕괴의 야쿠자도 원인이 하나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 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우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균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우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쓰나? 네, 세균으로 이해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구나. 약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에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기의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요, 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사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조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2001년 탄저균을 악용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왜? 9월 18일이죠. 9.11 대로 일주일 후에 5통의 편지가 발송이 됐어요. 그로부터 3주 후 10월 9일에 2통의 편지가 추가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진 거예요. 협박이네, 협박? 당신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우리에겐 이 탄저균이 있다. 이제 당신은 죽는다. 두려운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라는 위대하다. 그 당시 그 편지에는요. 탄저균 분말 2g이 들어있었거든요.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양은 적지만 피해는 심각했죠. And 29 staffers for Senator Tom Daschle's office have tested positive for exposure to anthrax. 결국 22명이 탄저병에 걸렸고요. 그중에 5명은 돌아가셨고 나머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저 편지 누가 보낸 거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미국 육군연구소의 미생물학자였는데요. 기소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탄저균 테러네요. 이처럼 세균을 범죄나 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천연두, 패스트, 야토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화한 생물 무기가 수십 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 무기가 인류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야,